영화 장소는 9월 11일에 개봉한 한국 영화이고요. 독립영화로 분류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저는 사실 이 작품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우상전, 손숙 등등의 롤러 배우분들을 포함한 중견급들은 그래도 낯익은 얼굴들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축에 속하는 강승우, 김시은 배우는 솔까말 처음 접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나마 극중 부부로 나오는 서현철, 정재은 배우님은 아무래도 라디오스타 덕분에 좀 익숙하더라고요. 두 분은 실제로도 부부시죠. 저는 원래 영화 예고편을 잘 보지 않는 편이어서요. 제목만으로 이 작품에 대한 예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장소은이라는 제목이 다소 투박하다고 느끼기도 했고요. 현 시대와 결부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겠구나 라고 지레짐작하기도 했습니다. 분위기는 조금 다르지만 조정석 배우의 근작, 파일럿과 결이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막상 관람하니 저의 추측이 잘못되었다는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주제의 측면에서는 남성 대 여성이라는 구도에서 예상했던 부분과 어느 정도 교집합이 있긴 했는데요. 그것을 직조해내는 형식이 정성스러웠고요. 가부장제에 대한 상당히 깊은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지점이 인상 깊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떠오르는 영화들도 꽤 많았는데요. 가족이라는 모순을 깊고 진하게 들여다본다는 측면에서 오즈 야스지로의 작품들도 연상되었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고레에다 이로카스의 걸어도 같은 영화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장소는 좋았고요. 이번 리뷰에서는 영화 속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포착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손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단디 들으래. 저번 주에 이모하고 성안보살한테 갔는데 아있나? 장소는 마치 극중 두부를 제조하는 과정처럼 한 땀 한 땀 꾹꾹 누른 듯한 장인 정신이 엿보이는 작품인데요. 아마도 그에 대한 이유 중 하나는 수평과 수직 방향으로의 카메라 이동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영화의 오프닝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증기가 자욱한 공장을 비추던 카메라는 앞쪽, 그러니까 관객 쪽으로 이동하고요. 이후 좌에서 우로, 그러니까 설비의 동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 끝에 완성된 두부를 수희가 들고 나와 집으로 향하죠. 즉 화면의 먼 쪽에서 가까운 쪽, 좌측에서 우측의 방향이 두부가 완성되는 궤적인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설명의 용이성을 위해 무리한 이분화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장소는 가부장제에 대한 이야기도 눈에 띄지만 생과 사에 대한 진중한 관찰을 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에게 두부가 만들어지는 방향은 삶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관객에게서 멀어지거나 우에서 좌로의 이동은 죽음으로 보이는 것이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삶과 죽음은 말 그대로 한 인간의 생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방향, 구도에 따라 작품의 태도가 긍정적, 부정적으로 대조된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 속 모든 슛을 이 방식으로 매칭할 수는 없겠지만 꽤나 많은 예시를 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나는 대로 쫙 나열해 보겠습니다. 수희가 두부를 들고 간 집에는 제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두 세대의 모녀, 그러니까 4명의 여성이 마루에 앉아 음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불현듯 구도상 화면의 안쪽에 있는 문이 열리더니 파수를 치고 있는 태근이 전 부스러기에 없냐며 한량같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화면의 깊은 곳에서는 노름이, 화면에 가까운 곳에서는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는 두 공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 사이에 확실한 선이 그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먼 쪽과 가까운 쪽에 대한 영화의 태도를 어렴풋이 읽을 수 있기도 하고요. 이어지는 제사 장면. 제사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조상들을 위한 상차림의 공간이 있고요. 자손들이 절을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앞선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지방을 사이에 두고 두 곳은 나누어져 있죠. 관객으로부터 먼 방은 조상들의 영이 오는 곳이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절을 하는 곳은 살아있는 자들의 그것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에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영화가 전통 제사의 위계를 꽤나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점이 그것입니다. 김씨 집안의 찐 남성들인 승필, 태근, 그리고 성진만이 조상들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고요. 문 밖으로는 두 사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야 집안의 여자들이 위치하고 있죠. 여성은 가장 뒤에 있어야 한다는 듯 말이죠. 아무튼 인용드린 두 시퀀스는 이렇게 대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화면에서 먼 쪽, 제사 준비에 그다지 도움을 주지 않던 태근이 제사라는 이벤트에서는 메인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화면에 가까운 쪽, 노동을 하던 여성들이 실제 규례에서는 문 밖이라는 뒷전으로 밀리게 되죠. 사실 승필도 제사 준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요. 성진 역시 제일 늦게 도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본 행사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3명이 죽은 자들의 공간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진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모두 전화하겠다는 말을 뒤로 한 채 택시를 타고 떠납니다. 승필은 손자에게 주려던 두부를 건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이에 대해 말려는 뾰루퉁하게 한마디 던지고는 주적주적 혼자 앞서 걸어가 버립니다. 화면으로부터 멀어지는 쪽, 즉 죽음의 방향으로 말이죠.
직후 장면,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것 같고요. 기차를 탄 성진은 죽음의 방향인 우에서 좌로 이동 중입니다. 그 끝에는 말려의 장례식장이 있죠. 그녀의 영정사진이 관객으로부터 먼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부터 기차 그리고 장례식까지 연속되는 동선은 할머니의 죽음으로 향하는 궤적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장소는 동선, 구도 등의 형식을 주제와 일치시키기 위해 부단히 힘쓰는 작품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이것이 이 영화의 핵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쪽으로 인상 깊더라고요. 아예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다.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밤이 되니까 날뛰는 거 봐라, 이 빨갱이 새끼들! 챕터 1에서 언급드린 동선과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장손에서 화면의 깊은 곳은 죽음, 부정을 표현한다고 추측하는데요. 영화에서 그것은 성진을 경유해서도 의미심장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 장면 정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말려는 사망 후 입관을 하게 되죠. 장의사는 들어와서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가족 중 단 2명이 들어가지 않는데요. 바로 승필과 성진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유리창 밖에서 안을 쳐다볼 뿐 화면에 가까운 쪽으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다음은 승필이 고모부의 병문안을 하는 시퀀스. 그는 전날 방화를 일으킨 장본인이 고모라는 것을 알고는 도망치듯 화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두 장면 모두 성진은 관객으로부터 먼 쪽이라는 어둠의 영역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왜 성진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일까? 저는 이것을 가부장제와 결부해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장손에서 성진은 말 그대로 장손입니다. 이 작품의 표현적인 핵심인 것이죠. 오버에서 말하면 가부장제의 결정체이면서 동시에 남아선호 사상의 최종 결과물인 캐릭터인 것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저에게는 창작자가 가부장제에 대한 본인의 코멘트를 위해 상징적인 인물을 부정의 영역으로 밀어넣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이 작품이 남성은 악, 여성은 선이라는 답정너식의 이분법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태근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친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고요. 승필은 남북 전쟁에 휘말리면서 풍으로 이르는 것처럼 표현되기도 하니까요. 말인즉슨 이 영화가 다루는 상황은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대의 문제로 치환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는 가부장제에 함몰된 여성들의 고충만큼은 명확히 짚고 있는데요. 우선 제사 준비에 투입되는 노동력은 오롯이 집안의 여성들의 것이고요. 이런 관점도 재밌는데요. 장소는 크게 2부로 나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려의 사망 전후로 말이죠. 그녀의 죽음을 기점으로 영화의 톤은 완전히 바뀌는데요. 전자는 코미디적 요소가 강했다면 후자는 음울한 미스터리의 기운이 짙죠. 저에게는 김씨 집안에서 말려의 영향력에 대한 코멘트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간 이 집을 밝게 하는 것은 여성 말려였다라고 해야 될까요? 여성들 중 가장 큰 피해자는 고모 해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동생 태근 대신 조카 성진의 졸업식에 참석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 남편은 식물 인간이 되게 됩니다. 또한 엄마에게 적금 형식으로 맡겨놓은 재산마저 아빠인 승필에 의해 성진에게 투입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비수입니다. 태근 부부는 해숙을 돈에 욕심 있는 사람으로 치부하고요. 아들처럼 생각하는 조카는 자신도 고모와 고모부를 부모처럼 여긴다고 말하지만 고모부가 꽃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랄하게 말하면 장손을 위해 해숙의 삶을 갈아 넣은 것이죠. 말려가 사망하고 이장을 위해 조부모님의 묘를 파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시체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성진에게 행하는 승필의 고백으로 보건대 실제 승필은 부모님의 시체 없이 매장을 한 것이 맞죠. 즉 견고하게 쌓아 올렸다고 자부하는 김씨 집안은 어떻게 보면 무로부터 출발한 근본이 연약한 집안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이 집안의 남자들은 우리가 약합니다. 승필은 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요. 태근은 다리를 절죠. 성진 역시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다리에 상처가 남아있는데요. 불길에 휩싸인 고모의 집에 들어가다가 다쳐 결국 다리를 절게 됩니다. 마치 아버지 태근처럼 말이죠. 또한 홧김에 상을 든 태근으로 인해 사위는 낭심을 대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남아선호 사상에 의거해 장손을 배출해낸 김씨 집안의 근본 없음에 대한 표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앞서 언급드린 성진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형식과 동일한 의미를 품고 있겠죠. 그런데 장손의 장점은 이러한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을 클리셰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결말을 경유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뷰의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필은 손자 성진을 아들 태근으로 착각해 잠꼬대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묘안에 시체가 없는 이유도 이야기를 하고요. 해숙을 미워하지 말라며 내가 가업을 잇는 것보다 서울 가서 판검사 되기를 기대했다는 진심을 고백하기도 하죠. 저는 이에 대해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승필은 정말로 지금 이 순간
손자를 아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장손의 결말은 마치 유재선 감독의 데뷔작 잠처럼 두 갈래로 접근 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먼저 승필이 성진을 태근으로 착각한 것이 참이다라는 관점. 실제로 승필은 치매 증세가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오죠. 그렇다면 그가 성진에게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치환 가능할 것입니다. 누나 해숙 일은 내가 다 처리해놨으니 걱정 말아라. 그리고 너무 누나 미워하지 말아라 아들 태근아. 물론 승필은 자신이 성진을 위해 통장을 빼돌린 일을 태근에게 해주는 일이라고 오락가락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승필은 과거에 지금 성진에게 해준 것과 버금가는 일을 태근을 위해서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해숙에게 피해를 줬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이죠. 장자와 장손을 위해 딸을 2번 희생시켰다고 해야 될까요? 다음은 성진인 것을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 승필은 태근이 서울에서 성공하기를 바랬다고 고백합니다. 두부공장이 아무나 하면 된다고 덧붙이죠. 그렇다면 승필은 마찬가지로 손자 성진만큼은 서울에서 성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해숙의 돈을 성진에게 건넨 것이겠죠. 그렇다면 왜 정신이 없는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어쩌면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들이 죄스러워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딸의 삶을 파괴해가면서 장손을 서포트하는 것이니 아버지로서 가책 같은 것이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친 척을 하며 일종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좀 비겁하게 보이기도 하죠. 제가 굳이 승필이 성진을 속이고 있다는 관점을 제기한 이유는요. 영화의 찐 마지막 장면 때문입니다. 성진을 태워보낸 승필은 새갈래길 앞에 섭니다. 그는 마을도 부모와 아내가 있는 묘지도 아닌 겨울산을 향해 주적주적 걸어가죠. 심지어 카메라 프레임을 벗어나 카메라가 그를 따라가게 만듭니다. 관객에서 먼 쪽으로,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태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정신이 오락가락한 아버지가 산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쩌냐고 말이죠. 저는 승필이 의지로 산으로 향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진에게 남은 모든 것을 전달하고 김씨 집안의 비밀 고백이라는 마지막 목적을 달성한 뒤에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인데요. 무서울 정도로 치밀해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음모론을 한번 제기해 보았습니다. 장소는 가부장제 비판이라는 뻔한 소재를 가지고 신선하게 그 심연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좋았고요. 오정민 감독의 장편 데뷔작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그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되기도 합니다. 장손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밀한 영화, 치밀한 영감.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J'ai l'impression qu'il se passe quelque chose d'important autour de moi.